영역 학습자료 시교육론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시교육론 전반을 다루는 것 아니고요. 김인환 선생님의 저서 문학교육론 중에 한 챕터인 시교육론 부분을 발췌 요약한 내용을 다룹니다. 저는 이 동영상 만든 이희중입니다. 예, 김인환 선생님의 시교육론 요약본입니다. 제가 A4 2장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글자를 아주 작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쓰는 평범한 글씨체, 글씨 크기로 다시 편집하면은 A4로 한 3,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작게 편집한 이유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고요. 실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그동안 이 자료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읽어나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거의 읽는 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될 동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보다도 해상도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분량을 거의 단락 기준으로 15개의 슬라이드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원래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두께가 잘 드러나 있진 않죠. 책이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책된 모양새가 조금 흐트러지기도 했고 그래서 더 그렇지만 원래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110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아주 평범한 단행본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원책, 원래 책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밑에 살짝 가려져서 깔려 있는 책은 제가 과거에 우리 사범대학 고교육과 강의 중에 이 책을 직접 교재로 쓸 때, 그때 함께 복사하고 재책해서 나누어 보던 하나 한 권씩 가지고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보관해 놓은 겁니다. 이 책을 지금 구할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구할 수 없는 책일 때는 복사해서 나누어 보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 밑에 깔려 있는 이 자료를 교재로 쓸 때는 현재처럼 직접 그 저작권,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돌아다니는 책들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의 카세트 테이프일 때도 있었고 CD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지금처럼 온전하게 또 어떤 시각에서 우선 깐깐하게 관리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지금 중국은 여전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중국이 이런 그 지적 소유권 또는 이 저작권이 거의 없는 세상, 무법천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미국이 보는 시선이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 10년 전까지도 그랬겠죠. 우리도 거의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도 하고 또 본보기로 잘못 걸리면 크게 낭패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우리 그 교수님들 대부분 책을 쓴 분들이니까 사실은 지적 소유권 또는 저작권을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든 이와 같은 그 저작권의 법적 보호는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크게 불평을 하고 없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서지사항이 대략 이렇습니다. 저자 김인환 선생님, 책 이름 문학교육론, 출판사 평민사. 그다음에 이 책이 나온 시기는 1979년 10월입니다. 10월 하순요. 여러분들은 역사 속 사실로 아시겠지만 저는 이때 제가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해 바로 이 책이 나오기 며칠 전에 그 독재자 박정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시기가 묘해서 그냥 이 책과 직접 상관없지만 제가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요,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교육론, 시교육론, 소설교육론. 110페이지가 조금 넘는 이 책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크게 다루고 있는데 그 자체도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문장교육론, 첫 챕터 문장교육론은 이제 제가 작문교육과 관련되는 강의를 담당할 때 교재로 덜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장교육론이라고 해서 무슨 글 쓰는 법, 문장놀이 따지는 법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리라 예상하기가 쉽고 그렇다면 책 내용이 어렵진 않겠죠. 그러나 이 김인환 선생님의 문학교육론에서 문장교육론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논리학 얘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장 쓰는 것은 단순히 그 글재주가 아니고 논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문장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 사람의 머릿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 정돈된 사람은 정돈된 글을 쓰게 됩니다. 정돈된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교육론 사실은 문장교육론은 논리를 교육하는 것. 그 사람 생각의 체계를 좀 더 가지런하게, 좀 더 이로에 맞게, 이치에 맞게 정돈하는 일, 정리하는 일, 체계 잡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은 잘 보이진 않잖아요. 남눈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책상,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저도 방 정돈 잘하고 책상이 정돈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저는 그것 자체가 저의 삶의 일단 외형적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책상 위의 정돈된 상태 이것이 곧 그 사람 머릿속이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유의 체계의 바탕이 되는 책상이 있다면 그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진행 중인 작업들이 어떻게 잘 정돈되어 있는가를 문장이 보여준다는 거죠. 드러난 문장은 그 사람 드러난 책상 위와 같다. 그 문장을 생산해낸 그 사람의 사유의 바탕은 그 사람의 책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잘 쓴 글이네 라는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이 논리적으로 잘 정돈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장교육론은 보기보다는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뼈대가 되는 부분, 이 책의 뼈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단순히 글붙이는 기량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교육론, 소설교육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대시 교육론 시간에는 시교육론을 제가 중점을 두고
가르치면서 이 중요한 자료로 썼고요. 소설교육론은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강의를 거의 맡지 않았거든요. 소설교육론이라는 강의를 제가 우리 고교육과에서 맡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번쯤 맡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재밌고 나름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환 선생님이 아주 젊으셨을 때 썼던 거의 최초의 저작이거든요. 시교육론은 제가 만든 현대시 교육론의 중요 자료로 써왔고 쓰고 있고요. 소설교육론은 제가 만든 다른 강의, 소설과 관련 있는 다른 강의들을 맡을 때 주요 자료로 써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1학년 때 문학작품 감상과 토론이라는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제가 소설교육론 강의를 조금 한 것이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전체를 다 강의할 여유는 별로 없었지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설교육론 좀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 발표가 시작됐거든요. 또는 이제 여러분 3, 4학년 때 듣게 되는 다른 우리 현대문학 쪽 선택 과목들에서 사투리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 소설교육론 제가 요약해둔 것들을 자료로 썼습니다. 시교육론, 소설교육론 다 제가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부분, 예시하는 부분, 조금 느슨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빼고 김일환 선생님의 그 문장을 거의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95%. 가끔 제가 부득이한 부분만 조금 문장을 손질한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선생님 문장 그대로고 필요 없는 부분만 접어뒀을 뿐입니다. 책에는 있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요약이 아니고 발췌본입니다. 발췌본. 발췌에 발은 선발한다 할 때 발자입니다. 뽑을 발자예요. 내용을 뽑아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모아놨다. 그런 것들을 발췌한다. 발췌한 결과물은 발췌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에 제가 전문을 보여드린 그 글이 사실은 요약본이라기보다는 발췌본이다. 발췌본이 요약본의 큰 분류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이요, 최근에 해봤자 10년도 지났네요. 다시 또 다른 판형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나온 거네요. 그 정가가 그렇게 비싸게 매겨진 것 같진 않아서 이 책도 두꺼운 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책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많은 부분을 손질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전체를 제가 요약하고 발췌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전체가 혹시 궁금하시면 또 문장교육론, 소설교육론, 시교육론 이 세 가지를 다 제가 다루지는 않으니까 이 속에서는 필요한 것만 다루게 될 테니까요. 궁금한 사람은 도서관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도서관에 없으면 서점에서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김일환 선생님의 문학교육론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학교육론이라는 제목을 걸고 나온 거의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학교육론 비슷한 제목의 요즘 책들을 보시면은 문학교육론에 대해서 언급한 책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학교육론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쭉 논의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연구사를 살펴보는 자리에서 이 책이 우리나라 책들 가운데서는 맨 앞자리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학교육론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것이 좀 낯선 일이고 아주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다른 그 선구 업적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젊은 문학 연구자에 의해서 쓰여진 조금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또 철학적인 논거를 밝힌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읽어봐도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요령이나 강령을 제시하는 면은 적고요. 그런 쪽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학 또는 교육, 문학과 교육 그 양쪽을 연결하는, 문학은 이제 문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근데 이 문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은 없었다. 문학과 교육을 연결하고 문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의논할 때는 대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 라는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으나 초기에 문학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떤 방향, 어떤 지점을 주목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나침반, 지침의 역할을 한 초기 저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역사, 이 책의 운명을 보자면 이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유동하고 있는 더 좋은 쪽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정체될 것인가 가 매우 불투명한 그 당대 상황 속에서 이 책이 몇 가지 고난을 치르게 되는데요.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금서가 됩니다. 다들 뭐 여러분 이 무렵의 역사를 조금은 아시겠지만 독재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은 독재자가 없었으면 나아가야 할 좀 더 올바른 길 쪽으로 우리 사회가 진행할 것으로 다들 기대했었고 희망이 컸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든 약간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민주화의 바탕이 마련된 것이지만 이 바탕 이대로 쭉 먼 길 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길, 자유의 길, 평등의 길, 이렇게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을 떠난 독재자를 그대로 대를 잇는 새로운 독재자가 출현했죠. 그게 전두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봄까지, 그야말로 80년 5월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큰 꿈을 꾸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책은 그냥 새로 나온 좋은 책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 독재자를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새로운 그 아들격인 독재자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은 더 이상 팔면 안 되는 책,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80년에 대학 1학년이었다는 저는 선배들을 따라 이 책을 이제 사서 읽기도 하고요. 아주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젊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금서가 됐습니다. 사놓은 책을 없애지는 않죠. 그 책은 잘 간직하기로 했는데 그때 학생들 간에는 이런저런 논의들,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 책이 왜 금서가 된 건가? 뭐가 문제인가? 오히려 학생들은 금서가 되면은 그 책의 내용을 더 궁금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은 팔지 마, 이 책은 이제 못 팔게 할 거야, 더 이상 이 책을 읽거나 하는 사람들은 처벌할 거야,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낮은 눈높이로 이 책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약간 재미삼아 학생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짚인 것, 그리고 제 기억에 남은 것은 대략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동유럽 어떤 공산국가, 지금은 다 이제 비슷비슷해져 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동유럽에는 러시아의 방향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여러 있었어요. 루마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세계 지도에 빨갛게 칠하는 나라들이었죠. 이 자유주의,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파랗게 칠하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빨갛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노랗게 칠한 세계 지도가 어지간한 학생들이 있는 집에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들여다봤던 시절이 기억이 아주 또렷합니다. 근데 그 유럽과 맞붙어 있는 빨간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 어떤 나라에서 공산주의 선언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선언문을 이 책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분 나빠 보였을 수 있다라는 짐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 내용을 보면요, 그 공산당 선언문의 내용을 뭐 칭찬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념이 근거가 되고 있는 글들은 얼마나 허무한가, 논리적으로 사상 누각인가를 증명하는 예로 그 공산당 선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정한 논리에 기초한 글이어야지 좋은 글이고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범용성 있는 공부하는 인간이라면 두 읽어봐야 될 글이 되는 것이지, 특정한 신념에 기초하고 신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글들은 엉터리 글들이다 라는 논지로 그 공산당 선언문을 인용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글, 이상한 글의 예였던 겁니다. 좀 쉬운 말로 제가 번안하자면요, 그 내용이 이제 문장교육론의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락 고려하지 않고 다짜고짜 공산당 선언문이 들어있으니까 이 책은 안 돼, 이런 논리가 아니었나라고 짐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공산주의 냄새, 사회주의 냄새, 이른바 빨갱이 냄새가 나면 금서가 되는 거였거든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역시 또 문장교육론의 내용 중에 변증법 얘기가 나와요. 변증법. 그러니까 이 변증법이 또 그 당시에 아주 섣부르게 이 냉전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법은 빨갱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변증법은 아주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철학의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공산주의 초기 이론가들이 끌어다가 자기들이 만든 유물론에 맞추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싸잡아서 변증법이 빨갱이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보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변증법은 빨갱이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뭐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면이 있지만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변증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철학 방법입니다. 특히 문답법 이런 거죠. 여기 나오죠. 대화법, 문답법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있죠. 대화법, 문답법 이렇게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성적 주장을 통해 진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 우리도 늘 접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담론이 뭐야? 이야기하는 거라고 죠.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은 대화법, 문답법이다. 자, 좀 더 설명하자면 여기부터 좀 더 조금씩 설명. 모순을 통해 진리를 찾는 방법이다. 변정의 방식은, 이 변자는 변호사들 할 때 그 변자입니다. 논리적인 말을 풀어놓는 것, 그게 변입니다. 증은 증명한다는 거죠. 말로서, 대화로서 증명해 나간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 얘기거든요. 변정의 방식은 정명제와 반명제를 이용하여, 자, 정명제 원래는 태제라고 합니다. 태제, 원래 있는 명제. 그다음에 그것과 반대쪽에 있는 반대되는 의견, 그게 반명제입니다. 그게 안티테제입니다. 안티테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태제와 안티테제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 둘 중에서 틀린 것을 제거하면, 자, 모순되는 주장을 밝혀내고 있는 한 명제를 찾는 거예요. 정명제와 반명제가 부딪혀서 한 명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최소한 대화가 지향하는 방향의 질적 변화를 일궈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태제와 안티테제가 부딪혀서 신태제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변증법인데, 좀 더 쉬운 차원에서는 그냥 대화가 지향하는 방향, 대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이 나올 거 아니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조금 더 알게 됐어. 태제도 아니고 안티태제도 아닌 새로운 의견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 이게 변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정하게 철학의 방법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관련되고요, 소피스트들도 관련됩니다. 자, 그런데 변증법적 유물론은요, 마르크스, 엥겔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공산주의를 세운 사람들이죠. 이론적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들이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들어 놓은 체계를 좀 더 현실 정치에 맞도록 바꾸고 적용하고 했던 실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가였습니다. 뭐 혁명가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론가고요, 레닌, 스탈린은 혁명가였던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뭐 실질적인 세상에서는 사라져버린 이론입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랐죠. 신앙처럼요.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우리 민족의 절반, 북쪽에 있는 절반이 아직 이와 같은 체제를 신봉하는,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왜곡된 체제로 신봉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게 사실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딴 나라에서는 거의 다 이제 사라졌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 이론가들과 혁명가들이 만든 것이다. 자, 의식은 물질의 반영이야. 인간의 정신이 있고 세상에 물질이 있잖아. 안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 안 보이는 것은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를 중시하는 철학이 유심론입니다. 마음이 중요해. 마음뿐이야. 마음이 제일이야.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이 유심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요. 유물론은 물질이 뭐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렇게 보는데, 자연스럽게 유물론은 이제 그 물질들의 세계니까 물건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이 돈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가, 돈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돈의 달인 이름은 물질입니다.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많은 물건들을 사서 그 물건의 효용을 누릴 권한을 얻게 되죠. 돈이 없는 사람은 혹시도 못합니다. 차를 사고 싶어, 이 스쿠터를 사고 싶어, 좋은 집을 사고 싶어,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어. 이런 거 다 물질과 관련된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건 돈이잖아요. 어떻든 이 유물론도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유물론을 끌어들이고 변증법도 원래 그런 거 아니었는데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눈, 그들이 갖고 싶은 이 세상의 모습 또는 거기로 가는 방법에 이 논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체계라고 있고요. 의식의 물질의 반영이라는 유물론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의 고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전체적인 연관과 함께 그 끊임없는 발전을 본다는 변증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자, 좀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히 정리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공산주의자들의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것입니다. 변증법은 원래 철학의 것이고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혼동하면은 변증법 혼동, 유치하게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변증법은 공산주의야. 변증법 얘기하면은 빨갱이들이야. 이런 논리에 귀착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금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전공책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본격적인 우리 인문학 전공책들은 좀 어려워요. 우리 국어교육학의 전공책들도 여러분 좀 어렵죠. 뭐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던 그런 참고서처럼 아주 컬러풀하게 밑줄 쳐져 있거나 글자색들이 바뀌어 있거나 보기 쉽도록 뭐 이렇게 따로 요약문이 따로 중간에 막 나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쭉 그냥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색깔의 글자로 계속 나갑니다. 그중에 어디가 중요한지는 내가 찾아내야 돼요. 물론 학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찾아서 이 부분 같이 더 밑줄 치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좋은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전공책은 요약된 명사들의 연결, 여러분 노트필기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건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속성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법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문장처럼 진행되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서적 읽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적응해야 됩니다. 어려운 글을 읽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게 텍스트를 해독하는 방법, 고급한 문해력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이 높은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런 거 저런 거 읽는 거 다 귀찮아. 이런 사람이 국어 선생님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운 걸 읽는 것이 막 뻑뻑하고 왠지 자꾸 딴짓하고 싶고 하더라도 열심히 매 수업 변화하는 교재들에 애써서 적응하고요. 한 문장 한 단락이라도 내 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자가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썼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글일 경우. 우리 주변에 읽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나쁜 논리, 별로 세련되지 않은 논리를 가진 서투른 논리를 가진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을 열심히 오래 읽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글을 꼼꼼하게 자세히 깊이 많이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방법은요. 천천히 읽는 거 말고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국어사전입니다. 요즘 국어사전 사용하기 좋죠. 옆에 스마트폰에 국어사전 앱 띄워놓고요. 모르는 낱말 나올 때마다 계속 찾아서 확인하세요. 낱말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 낱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계속 국어사전 확인하고 또 그걸로 불충분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낱말들을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전공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문학교육에서 자주 거론되는 낱말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 뭐 교육심리 공부한다? 그럼 심리학에서 또는 교육학에서 나오는 새로운 낱말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기초적인 공부는 낱말들의 뜻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대충 짐작한 뜻으로 그냥 계속 글들을 읽으면요. 물론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별일은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는요. 나의 착각이 고착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남들과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알고 있는 낱말 뜻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을 경우는 누군가를 만나서 너 그 말 그런 뜻으로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볼래? 그 뜻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고치게 되는, 이런 말을 듣는, 그래서 고치게 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저 사람은 저 말 뜻 제대로 모르고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나이고 공부를 많이 할 때니까 그런 남들과 전혀 다르게 어떤 낱말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문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가능한 한 막고요. 그런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글, 내 지적 수준으로 지금 매우 읽어나가는 것이 힘든 글, 그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도전한 거거든요.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내가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글을 읽어나가는 훈련하는 것이 곧 전공 공부다. 대략 이런 요지의 말이었습니다. 예, 저자인 김일환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쓰고요. 4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70, 우리 나이로는 6, 7, 8, 9, 10, 11, 76세. 만으로는 75세 또는 74세이십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고려대문과 석사, 박사 받았습니다. 72년도에 평론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평론문학상 받으셨고요. 또 훌륭한 문학인들에게 주는 문학상들을 또 대표적인 문학상 2개 적어놨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는 정년퇴직하신 지 오래되고요.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25년 현재 우성대학교 석좌교수. 석좌교수는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께 대학에서 자리를 만들어두고 그분을 우리 학교에 적을 두도록 그리고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뭐 이런 정도로 모시고요. 강의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김일환 교수님은 정년 퇴직 무렵에 인터뷰를 보면 강의는 가능한 한 좀 덜하고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느라 못했던 공부들을 좀 더 하겠다. 책도 좀 더 쓰겠다.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퇴직 후에 책을 여러 권을 쓰셨습니다. 어떻든 우리 인문학, 국어국문학, 좁게 국어국문학, 넓게는 인문학, 또 약간 사회과학 쪽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석학, 대표적인 학자, 인문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뵀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젊을 때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에 가까워오는 좀 연세 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비교적 제가 구할 수 있는 사진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현재 대학 들어와서 연세드신 선생님들을 보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은 여러분 어릴 때 이를테면 10몇 년 전, 20년 전의 젊은 모습도 여러분들은 겪으셨겠지만 대학 와서 만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연세 드신 후죠. 그런데 그분들도 이렇게 젊은 날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지금 김원 선생님의 사진 속 어떤 모습과 비슷한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비치겠지만 저도 괜찮은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걸 잊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기억하고요. 현재 모습을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젊은 날이 있었을까? 어린 날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있었겠지만 잘 거슬러 기억 못하죠. 대중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신문이나 매체 통해서 나이 든 모습만 봐왔던 어떤 분의 젊은 날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뭐 그냥 분소리였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2015년 현재 우송대학교 석좌교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기록에서 2015년 현재라는 것은 지금이 2015년이라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이력으로 보면 2015년으로는 우송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신 게 확인된다. 그 이후는 아직 자료를 확인 못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네, 우송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지 아닌지는 지금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드려서 여쭤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떻든 이 김양 교수님은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2학년 때는 계열별, 저희 때는 계열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여러분들은 직접 겪지는 않으셨지만 한 20년 전에도 학부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또 그 20년 전에는 계열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실험대학이라고 해서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는 과를 안 정한다. 그리고 2학년 또는 3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한다. 이게 이제 외국의 그 오랜 전통을 가진 훌륭한 대학들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정하기 전에 다 같이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 그거 하는 시기를 좀 잡아놓을까? 그게 이제 1년 또는 2년입니다. 그걸 이제 교양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풍토는 글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경제적으로 발달해 오면서 필요했던 인력들이 그런 특성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에서 1, 2년 정도 이렇게 교양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런 일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공부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공부하고 읽고 토론하고 생각해봐야 될 과제들을 짚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게 최소한 대학 1년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1년. 근데 그걸 그렇게 깊이 허용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건 뜻은 참 좋잖아요. 나는 대략 대학에서 뭘 공부할지만 정해가지고 들어온다. 인문학이면 인문학,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이 정도 정해서 대학 들어와서 1학년 때 좀 공부해보고 2학년 올라가면서 나는 자연과학을 공부할 거라는 방향만 정해놓고 대학 와서 공부해봤더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봤더니 나한테는 역시 물리학이 잘 맞네. 그 물리학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았던 거죠. 저는 어문학 계열,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그 그룹 짓는 방법이. 저는 어문학 계열이라고 계열을 정해놓은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 중문과, 노문과, 그때 일문과는 없었고요. 나중에 생겼습니다만. 그리고 국문과, 갈학생들을 2학년 때 같이 모아서 공부시켰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 교육 풍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취직이 가장 잘 되는데 가장 전망이 좋은 학과로 다 몰리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몰린 게 아니라요. 들어올 때부터 몰리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여섯 개 학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열에 들어온 학생들 거의 90%는 영문과를 가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영어를 공부하면 취직이 잘 된다더라. 그 당시에 이제 인기 학과 서열로는 문과 쪽에서는 법학과, 경영학과, 거기 못 간 사람들은 영문학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대학 들어오기 전부터 국문과를 올 생각이었는데 국문과를 오기 위해서는 그 계열에 먼저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계열의 커트라인은 영문과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문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국문학을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건 좀 덜 중요했거든요. 생각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문과 갈 애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이거 몇 년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식의 이론적으로 훌륭한 교육이 그 뿌리 내릴 토양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취업주의 때문에요. 국문과 가면은 취직 안 된다, 굶어 죽는다, 농담삼아 이런 말이 그때도 유행했고요. 그러나 제 동기들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제 동기들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국어교육과 나왔다고 해서 꼭 국어 선생님 되란 법 없어요. 그러나 국어교육과에서는 괜찮은 걸 가르치니까요. 대학의 모든 전공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괜찮은 걸 가르칩니다. 그 괜찮은 걸 한번 4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본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때도 큰 미천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다행스럽게 괜찮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죠. 대학 4년을 우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육과 들어온 우수한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같이 걱정하고 토론해보고 대안도 만들어보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또 국어에 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문학 속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것이 결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자양이 될 거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환경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행정일을 볼 수도 있고요. 뭐 또 언론계에 가서 기자가 될 수도 있고 PD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때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을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는 의미가 있죠. 인생은 그 후로도 아주 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100년 가까이 더 살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값진 일들을 살아가면서 계속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그때 제가 국문과 와서 선생님을 뵙고요. 그전에는 1학년 때 문학개론 같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같은 과목을 제가 선생님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 인생에 국문과에서 공부를 하는 또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아니셨지만 석사, 박사 논문 심사 때 선생님이 계속 제 논문을 봐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셨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